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인해서 특히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탐독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주제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불어서 미중 관계 전문가만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 리더십 체인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 체인지는 그냥 미국 국내 정치에서의 리더십 체인지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의 변화, 그리고 대외 정책을 집행하는 철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지속의 요인도 있는데, 그 지속의 요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목되는 것은 대중국 정책에 대한 지속, 내지는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지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과 변화가 결국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추구하고 있는 그 미국 리더십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동맹관계 복원, 그리고 다자외교 활성화, 그리고 국제협력 메커니즘 회복을 통한 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미중 사이에서 항상 선택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대정책의 변화, 그리고 미중 관계 구조의 대립의 구조화는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의 딜레마와 더불어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그 재가동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는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트럼프 시기와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자 도전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 전선에 있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숙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의 의미와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결국 대중국 정책이고 대중국 견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실패했다입니다. 과거에. 그 개입 정책이 실패했고,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대중국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결국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면은 결국 중국은 스테이터스 코어 파워가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의 질서 속에서 함께 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중국 개입 정책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힘만 키워줬고 중국 공산당의 강화로 이어졌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에 났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경쟁자 또는 리비저니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을 adversary, 즉 적으로 규정하는 측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이라든가 외교장관이라든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참모진들에게서도 이 adversary라는 표현을 쉽사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번 그 백악관에서 구성된 참모진을 보면은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는 직책이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시아 짜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커트 캠벨이 임명되었고 이것은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는 가운데 커트 캠벨을 통해서 대중국 견제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속과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속에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는 이제 전략적 경쟁 시대를 넘어서 패권 경쟁의 서막을 열었고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은 향후 최소한 20,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구조적이면서도 또한 그 국력격 차이 축소라는 환경 요인과 그리고 또 상호 인식과 의도의 차이가 점점 갈수록 깊숙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세력 전의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제 중국의 패권 추격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캐치업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중국의 끔,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중 관계의 그 갈등 양상과 패권 경쟁이 단순히 정치 외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보 군사적인 것은 뛰어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첨단 기술 분야 그리고 인권,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의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미소 냉전 시기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치와 제도, 체제, 이념의 대립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적어도 미중 관계는 미소 관계와 달리 우리가 상호 그 연계성과 상호 의존성이 강하다고 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은 미소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와 이념, 체제의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미중 관계에 존재했던 완충지다라든가 또는 상호 연결고리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어떻게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2050년이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1949년에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이제 49년 또는 중국에서 205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2050년까지는 세 가지의 국가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을 종합국력에서 따라잡겠다고 하는 어떤 흥국몽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인 미국 군대를 능가하겠다라고 하는 강군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30년 이내에 타이완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통일몽, 이 세 가지의 몽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후진타오 시대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그 상호 의존 관계에 기초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서 소프트 파워를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 미국을 따라잡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 일변도 또는 압박 일변도 정책을 경험하면서 중국은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드 파워에서 1차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때문에 군사 안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굉장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즉 하드 파워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첨단 기술이라든가 가치 이런 측면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는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에서는 이 그 첨단 과학 기술의 자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쌍순환 경제 발전을 통해서 미국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립과 자강을 통해서 미국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그 미중 대립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이 패권 경쟁으로 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은 주변국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을 따르는 많은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내세운 질서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추종하는 국가들이 있었기에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역시 결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적 가치를 수용하고 중국이 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관중의 국제정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레나에서 게임이 벌어질 때 관중들이 비록 보고는 있지만 심정적으로 어느 팀을 응원하고 그 어느 팀을 응원했을 때 응원받는 팀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도 결국 우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세계 국가들이 관중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외교의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그 관중의 국제정치에서 미국보다 우세를 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접근을 최근 들어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중 갈등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5번째 절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히 이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적어도 세계 10위권의 이제 중견 강국 또는 중견국으로 등장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만의 그 외교력과 또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전반부 토론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결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기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 철학과 원칙이 일관되게 투영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이익이 뭐냐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바이탈 인터레스트를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코어 인터레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중국이 말하는 코어 인터레스트나 바이탈 인터레스트, 미국이 말하는 바이탈 인터레스트는 적어도 타협과 그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우리의 중요한 그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가,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우리는 국가의 꼴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그 전략적 이익 또는 절대 이익을 규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외교 원칙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교 원칙은 국제적 개방성, 포용성, 국제 규범의 부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은 그 지금 주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인 것처럼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대중견제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서 언제나 선택의 딜레마가 심화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계속 편승하느냐, 아니면 중국으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미중 사이에서 계속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네 번째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다 거부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첫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외교 원칙이 선결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결되어야만이 사실 이러한 네 가지 기로에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전략적 방향을 말씀드린 것인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저는 어쨌든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제정치에 내놓은 현실과 힘에 근거했을 때 결국 우리는 적어도 중국이 근 10년, 2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기존에 유지해왔던 한미동맹 체제 내에서 우리의 안보와 기타 모든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이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일방적인 과거 시대의 대미 편승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피봇 전략 내지는 피봇이라는 말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농구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농구나 핸드볼이나 이런 그 구기 종목에서 피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은 규칙상 땅에 디뎌대고 다른 한 발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피봇의 발을 땅에 딛는 발은 한미동맹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그 현실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포지션을 좀 더 넓혀 나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Han. Thank you for the honor of joining distinguished colleagues. I really appreciate the invitation from KNDU and being able to be here with colleagues from INSS to have a most timely meeting. I should congratulate Professor Zhong on his timing, which is so fortuitous right after the ROC-US summit, which I think ended up being incredibly relevant to what I'm going to speak about today, which is US-China relations. And in particular, I'm interested in the strategic distrust. So, whereas my colleagues have given excellent analysis about many of the recent developments, I'm interested in the trust that is long-term geopolitical and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ese great powers. And as we've already heard from today's analysis, US-China relations are in far more than just a rough patch. A transition between starkly different presidents, from Donald Trump to Joe Biden, has not resulted in a reset or in a thawing of relation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Instead, the great powers appear to have moved away from a first image phase, a phase focused on leaders, where an American foreign policy was seemingly redirected by tweet and Chinese assertiveness correlated with Xi Jinping's new authoritarianism. In the new emerging phase that we're seeing today, both sides appear to be settling into a long strategic rivalry dictated by structural variables. And yet, it would be a mistake to limit our analytical understanding and policy recommendation to balance of power politics and dynamics. The US-China relationship is more complex than Athens and Sparta's competition, which was documented by Thucydides thousands of years ago, or by the Cold War rivalry, which we remember more proximatel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US-China relations are nested in economic globalization, a geopolitical landscape with many relevant actors, including South Korea, and a planet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pandemic disease, and man-made disasters. Perhaps most importantly, domestic politics matter and are far from structurally predetermined. American perceptions of China and Chinese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variables, and these changing beliefs about the other's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ole are driving the current cycle of distrust. This strategic distrust is worrisome for several reasons. It makes meaningful and sustained security cooperation extremely difficult. Without trust, transaction costs are high, enforcement mechanisms are hard to implement, and uncertainty is rampant. Trust typically acts as a shock absorber, providing stability for a relationship and making it more robust for weathering crises. But with mutual suspicion, challenges in one area easily spill over into others, zero-sum thinking pervades the relationship, and problems of miscommunication and miscalculation are more frequent and serious. All this can lead to security dilemma dynamics, arms races, unintended escalation, and even outright conflict. It's thus of great urgency that the factors of distrust be systematically accounted for so that policymakers can responsibly address not only power-based challenges, but also the identity-based risks in the 21st century's most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 So first, I'd like to talk briefly about what type of thinking is driving the worsening perception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Xi Jinping's rise to the pinnacle of China'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ower changed American perceptions of Beijing. Xi's increasingly authoritarian leadership broke
post-Mao norms of technocratic power sharing, and his willingness to manipulate the rule of law was seen in the targeting of numerous rivals for corru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party constitution to allow himself indefinite rule. Whereas American concerns for human rights had previously coexisted with a respect for China's ability to lift hundreds of millions out of poverty, Xi's escalation of draconian policies against the Uyghur Muslim minority raised strong suspicions of ethnic cleansing and even accusations of genocide in Xinjiang. And we're going to hear much more about that as we approach the Beijing Olympics. Americans increasingly view China as a country that is intrinsically aggressive based on the totalitarian political cultur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many Chinese observers, the United States is no longer a state that commands the respect of a self-made superpower. From Beijing, President Obama was viewed as weak, while Trump was seen as unqualified and recklessly unpredictable. With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confidence in American governance hit an all-time low. Beijing painted Washington's response as indicative of a failing system. With racial tensions, public unrest, and a historically messy 2020 election, Chinese state media hyped American dysfunction and hypocrisy. Meanwhile, many Americans blamed China for the pandemic. And in terms of in international roles, American policymakers increasingly perceive China as a hyper, self-interested nation. U.S. officials have a long list of issues for which, in their view, China is not making adequate or constructive international contributions. These range from trade balance issues, exports, indigenous innovation laws, skirting environmental commitments, and putting parochial interests vis-a-vis North Korea and Iran ahead of proliferation concerns and China's obligation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eanwhile, Chinese policymakers were gaining confidence on the world stage while remaining intensely concerned with domestic control. Chinese pride was on an upswing with continued economic growth despite the pandemic and in light of an advancing space program. Chinese policymakers were unabashedly clear that their priority remains stability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Chinese dream ahead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100th anniversary, rather than answering to the complaints of other nations. Given these perceptions, both sides engaged in devaluation of the other's identity. Trump may have been the most vocal, but was only one of many voices scapegoating China. Beijing pushed back against American pressure by alluding to how the U.S. may not be a responsible stakeholder itself, given its violation of non-interference, failure to live up to var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its forever wars, and of course, the tariff war. Yet China's policies of predatory mercantilism,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gainst rich nations to debt-trap diplomacy with developing countries, make headlines in the United States every day. Chinese aggression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nd the South China Sea, and India over a disputed border region, cause Americans to view China as a revisionist state, violating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and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By crushing Hong Kong's democratic elements, Beijing is also seen to be betraying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Perceptions of identity difference are thus becoming so severe that American and Chinese strategists are beginning to question whether their two systems can even coexist. And this is what is driving greater levels of mistrust in the relationship. And we observe that in what the two governments are willing to rely on the other for, which at this point is not very much. Increasingly, U.S. and Chinese policymakers have little to no willingness to rely on the other country for security cooperation, even for coordinated maritime security or disaster relief. Mill-to-mill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have been severely curtailed. The other side's military is largely seen as a real or potential threat, and while there's willingness to engage in strategic dialogue 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such as dealing with the Iran nuclear issue and some wide-ranging conversations that we recently saw in Anchorage, Alaska, the talks are contentious and irregular. Back during the war on terror and the more cooperative day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via the six-party talks,
there was some willingness to engage in limited intelligence sharing, but such cooperation is less and less in evidence today. Policymakers' expectations about the b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 have declined severely. While there were expectations of calculated support before, there are now fears of exploitation. Domestic sentiments in Taiwan regarding China worsened because of the crackdown in Hong Kong, but from Beijing's perspective, Washington used that political situation to its advantage, supporting de facto independence in Taiwan by elevating political contacts and selling weapons to Taipei. Washington's display of support to Taiwan was interpreted as interference in China's core interests and a betrayal of prior assurance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is obviously dealing with many of its own domestic challenges and sees China cyber hacking US state and industrial secrets,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personnel, and going about trying to expand its influenc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hile the United States is preoccupied by the pandemic. S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ngaged in all sorts of tit-for-tat measures, whether over tariffs, restrictions on companies, expulsions of citizens, and even closure of consulates. There were close calls at sea and in the air between military vessels in the South China Sea, and where the U.S. engaged in hedging, China leveled recriminations at the Trump administration. Now, the Biden administration is making greater efforts at lining up allies and partners, the Quad being a primary example, in an effort to try to defend the rules-based order against China. Beijing appears to be trying to actively undermine the U.S. in international fora and even to intervene in domestic politics of the U.S. and its allies. So strategic planners now see it as their job to minimize and contain the threat posed by the other side. China's distrust of Washington can be seen in its investments in asymmetric capabilities that target the U.S. military in Asia. The U.S. distrust of China can be seen in the reallocation of resources, including the announced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xpans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o deal with Beijing. Government documents and national strategies target the other as a potential adversary and emphasize the need to build up military capabilities and training. Efforts to decouple key industries, such as 5G technology, and to reduce economic dependence are hotly discussed in both capitals. In conclusion, China is still sorting out what kind of global power it will be, but recent indicators provide cause for concern. In this dynamic environment, pessimists counsel the need to settle into a long strategic struggle. The risk-averse suggests that Washington and Beijing lower the temperature and expectations of each other so as to avoid conflict. The few optimists who are left focus on the potential of bilateral relations and argue that expectations and creative diplomacy must be elevated to achieve urgently needed cooperation, such as in climate change. While the current cycle of perceptions is decidedly negative, if Washington and Beijing could at least somewhat reverse this trend and achieve some modicum, and I emphasize some modicum of trust, when reality fails short of expectations, the government can constructively address the shortfall rather than engage in political blaming, economic reprisals, or excessive military hedging. Key actors from Europe to Japan to South Korea have a role, not necessarily by having to choose sides, but by choosing to defend a rules-based order and encourage accountability for reciprocal cooperation. This is the thinking that was reflected in the US ROK joint statement on Friday. South Korea is an essential voice and player in Asia's regional architecture and a new leader in many areas of global functional cooperation. Seoul and the world would no doubt benefit if American and Chinese leaders managed to avoid conflict by assuaging perceptions of identity difference, as the superpowers could then devote more capabilities to addressing pressing global challenge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군사전략연구센터장 손한별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더더욱 기쁜 건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박병광 박사님과 굉장히 상황인식이 동일하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더더욱 기쁜 건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어서 앞부분 다 스킵하고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뒤에 이제 국방 전략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상황 인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박사님과 동의를 하지만 아직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국방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세세하게 드리는 건 그래서 일단 제 발제문에는 각각의 쟁점과 이슈에 대한 원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 전략 쉽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 오전에서 많이 토의했던 것처럼 미중 경쟁 사이에 껴있고 또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도 있고 게다가 요즘에는 우리 격리 장병들 도시락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과연 미래의 국방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전반적인 미중 관계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먼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양국의 대전략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뭐 중국몽 이런 상충하는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벨트로드 구상이 지정학적으로 중첩되는지, 그렇다면 이 양국의 군사 경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정말로 군사 충돌,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각각이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중국의 노력에 있어서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러한 사실 이질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항상 패권국과 도전국이 의도적으로 경쟁하겠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세력 전이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고, 국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 이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에서 그런 위기가 증폭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이죠. 자력 경쟁과 관고 분투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패권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 미국의 전략 옵션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서 보시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일단은 자신들의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힘을 통한 기조, 평화 이런 것들은 역외 균형 전략과 부응했지만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선택적이고 심층적인 개입이 추구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군사적인 현존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을 구분을 하고 하는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제퍼슨주의에 가까울 것으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미국 국내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트럼피즘, 그리고 중국의 실체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속도 조절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외교 형태로 나타나긴 할 것이지만,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은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쿼드를 중심으로 이 like-minded states를 모아서 경쟁, 기술, 가치 이런 세 가지 원동력을 가지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나가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핵심은 한국에 대한 동맹 정책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미국 합참이 이미 2016년도에 잼지시를 승인하면서 비물리전, 그리고 전영역 작전, 군도 방어, 원해 봉쇄, 연안 통제, 공해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잼지시를 발표하고, 여기 그 잼지시 개념에 따르면 결국 주한미군을 포함한 이 제외 주둔을 재배치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군사적인 개념에서 이 새로운 허브와 새로운 노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주한미군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모여 있고 밀집되어 있고 취약하고
그리고 회복력과 중첩성이 필요하고 민첩해야 되고 합동성도 갖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이 제외 주둔군에도 굉장한 큰 변혁이 예고된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그리디 형태의 네트워크 기지를 구축해 나가는 구상이 현재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과 관련된 동맹 이슈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핵기획 그룹, 이제 핵 공유 체계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핵 기획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도 방어, 그러니까 중국의 A2AD 전략을 이제 조금씩 잠식해서 극복해 들어가려는 이 군도 방어 전략, 그리고 INF 조약 파기 이후에 과연 이 프리즘이나 전략 장사정포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정말로 좀 더 나아간 이야기지만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이냐의 문제, 주한미군 사드의 일반 환경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이 사드가 C2BMC로 연동된 MD 체계로 연계될 것이냐는 문제,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GEMGC 이런 그 전략 군사적인 개념들과 같이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부터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전략 방향 설정이고요. 여기서 한반도의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첫 부분에 나와 있는 한 4가지 정도로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간 지역에 있는 한반도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고, 일단 이 미중 간의 회색지대는 어떻게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변화하면 그 중간 단계에서 회색지대가 좀 더 커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먼저 선점하려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디냐면 한반도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아까 박병호 학생 말씀하신 전략적 선택,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에 대한 책임 증가, 책임을 더욱더 분담하라는 요구가 더욱더 커질 것. 그리고 북핵 문제만 아까도 오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핵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세력과 영향력을 키워가려는 이슈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대국들의 개입도 크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박병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적극적 해칭을 좀 단기적인 옵션으로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해칭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충분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중국이 원하는 것들,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과 같이 하고 싶은 것들 손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해칭이고요. 이런 적극적 해칭 전략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 또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둘 다 손을 들면, 미국과 중국에 둘 다 손을 들게 되면 정책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선언적으로만 해놓고 약간의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양측의 구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굳이 일방의 요구를 거절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 해칭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적극적 해칭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대국 경쟁사에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계속 적극적으로 해칭해 나가다가 보면 결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로맨틱한 삼각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오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규칙 기반 질서 그리고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한국의 국가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문에는 제가 제시하지 못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한 4가지 정도의 우리 한국이 추구해야 될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핵 문제를 진전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북아 지역적인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미중일 관계, 안보 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안보와 통일을 이 균형 상황을 잘 만들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취해야 될 4가지 정도의 전략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략적 요구사항입니다. 흔히들 스워트 분석을 많이 하는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미사일 지침의 완전히 종료를 선언한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춤으로써 이런 W 전략, 한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안보와 자율성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강점을 활용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힘을 잘 활용해서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고 미래에도 우리가 호혜적인 동맹, 전략적인 동맹을 잘 추구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협을 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양자택일 구도를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자안보 협력밖에 없습니다. 섬으로서 위치한 한국의 위치를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고전적인 지정학적인 그 인식을 넘어서서 탈지정학 그리고 복합 지정학의 영역으로 넘어서서 다른 국가들과 다자주의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 결국 아마 사장의 핵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한국의 자각력을 증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쟁점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두 번째 과제이고요. 세 번째는 다자 안보 협력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자각력 증진입니다. 재래식 첨단 군사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구해 왔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그 핵 미사일 위협은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저는 핵 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들은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증진해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 처해 있는 위협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각력이 세질 때 한미 동맹 내부에서 내적인 긴장도 유지하면서 오히려 동맹을 더 견고하게 하고 중국과 미국의 양자택일 구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혁신도 일어나야 되고 아까 서욱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뒤를 바라보는 비전을 먼저 만들고 그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국방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심 능력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재래식의 핵이 아니고요. 비핵 고위력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투사 능력, 그리고 핵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간 방어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 활동, 공중 전력, 미사일 전력, 무인기, 특수작전부대 이런 기본적으로 군사가 갖춰야 될 요소들을 다 잘 갖춰 나가야 될 것이고요. 핵심은 현장에서의 상황 종결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어떠한 군사 충돌에 대비해서도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하고 군사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반 전력을 잘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향후에 미사일 전력이 미래전의 핵심적인 군사 수단으로 요구될 것인 바 여기에 대한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재편성 또는 전략적 유연성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얼마나 적정한 규모의 주한미군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맹 분담입니다. 단순히 SMA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 동맹 내부에서 어떻게 같이 책임을 분담할 것인지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하면 안보와 자율성을 동시에 증진하면서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서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동맹으로 역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 안보 협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방위 적극 외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남방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이 상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자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자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안보 및 군사 대화를 강화하고 또는 지역의 경제 협력체, 안보 협력체를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제안을 한 몇 가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평가입니다. 아까 박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도대체 뭐가 위험한지 단순히 주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략을 수행해 나갈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떠한 옵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맹의 미래 비전에 같이 공유하는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충분히 좋은 시작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작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 한국의 역할 확대인데, 여기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군사적으로만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영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데이터 경쟁, 정치 군사의 정보전, 국민 여론의 문제, 그 프로파간다 선전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